미얀마와 중국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초소 습격 사건은 그 지역의 복잡한 민족적 긴장과 오랜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 지역에서의 안정성이 중국의 국경 보안과 지역 내 안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수민족인 와족이 중국에 대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발생한 반란으로 보입니다. 와족은 미얀마 북동부와 인접한 중국의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역사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들이 중국 초소를 공격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탄압과 무시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절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 행동은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묵살되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더 큰 자치권이나 독립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미얀마 중국 국경 지역의 안보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이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은 다른 소수민족이나 분리주의 운동에 영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에게 국내외 정치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역 경로이기도 하며 이러한 불안정은 중국과 미얀마의 경제적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의 소수민족 정책과 관리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무력 사용을 통해 빠르게 상황을 진압하려 할지, 아니면 정치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 할지는 중국의 내부 정책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 안정성을 위한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와족이 대체 어떤 소수민족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초소에 내려와 쉬던 군인은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합니다. 야생동물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움직임이었죠. 즉각 자세를 고쳐 잡은 남자는 초소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미 초소 안에서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의 선임은 이미 무전을 통해 움직임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초소 근처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큰 소리와 함께 초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길을 이어 초소로 번진 화염은 삽시간에 초소 전체를 집어 삼켰죠.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빠르게 초소에 불을 붙인 이들은 금세 모습을 숙이고 다른 초소로 이동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초소 습격은 예상치도 못한 시간과 예상하지 않은 인원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초소 세체가 전소되는 한편 이를 지키고 있던 인민의 반군 병사들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팡상 팽셴 지역에서 벌어진 이 일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중국 인민의 반군과 미얀마 군 사이에 어떠한 충돌도 없었고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없었기에 이번 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소식을 전하면서 습격의 주동자로 현재 미얀마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 세력이 아닌 별개의 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보도하며 습격의 배후로 와족 연합군 UWSA 이 뒤에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와 중국 운남성 일대를 중심으로 터전을 잡은 이들 와족은 소수민족들로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서 부를 축적해 중국 정부와 미얀마 정부를 위협할 정도의 세력을 구축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와족 연합군의 규모는 상당한데요. 대략적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비군은 대략 1만 명에 달하며 예비군 병력도 보유하고 있어 총동원을 하면 3만 명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갖춘 곳입니다. 게다가 갖춘 무기들도 범상치 않은데요. UWS의 소속 육군은 기본적으로 중포와 장갑차로 무장해 있으며 공군을 별도로 두고 있어 미-17 헬리콥터와 HN-5N 지대공 미사일 등 한 국가의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격용 드론 부대도 갖추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기기와 지원 병력도 갖추고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되면서 이들 와족의 무장 수준은 미얀마와 중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죠. 심지어 이들 와족 연합군은 전투 경험도 갖춘 이들입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1980년대부터 미얀마 군부와 전투를 벌인 이들 와족 연합군은 풍부한 산악지대 경험을 갖추고 있고 지금까지도 미얀마 정부와 대립할 정도로 군사적인 역량을 갖춘 곳입니다. 이들 와족은 최근까지도 미얀마 정부를 향해 칼을 겨누었지만 이제 이 칼을 중국에 겨눈 것인데요. 중국군 초소를 공격한 것은 본격적으로 와족 연합군이 중국의 약한 부분을 공략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와족 연합군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남부정부는 74집단군과 75집단군으로 이루어진 병력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이 남부정부에 위치한 병력들은 중국 전체 병력들 중 가장 취약한 병력에 속합니다. 남부정부가 위치한 지역은 중국 정부의 관할이 미치지 않은 곳이며 소수민족의 입김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반란 세력도 별로 없었기에 중국 정부가 따로 병력을 파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곳입니다. 게다가 최근 대만 문제로 인해 75 집단군 병력을 대만 쪽으로 이동하면서 병력의 공백이 발생했고 남부정부에 대해 감시가 소홀했던 것이 겹치면서 이러한 초소 전소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와족의 태도 변화는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와족이 태도를 바꾼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와족은 본디 중국과 미얀마 인근에서 거주하던 인종으로 독특한 풍습을 지키고 있는 소수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소위 말해 엽두 풍속을 지니고 있는 종족으로 중국 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던 종족이었죠. 엽도 풍속이란 동물의 머리뼈를 마을 입구나 집 문 어구 곳곳에 걸어두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최근까지도 지켜진 풍습이나 중국의 문화정책으로 인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풍습이죠.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풍습을 지켜왔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이들 민족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와족 자체의 자존심이 매우 높아 이를 누군가가 함부로 건드리거나 자극하는 것에 분노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중국 정부에 복속하는 데 있어 저항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이들 병력을 상대할 수 없었고 와족은 저항했으나 결국 마지못해 이들 국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와족은 뜻밖의 기회로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와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높은 산악지대에 습한 곳들이 많아 대마를 비롯한 마약 재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마약 거래가 큰 돈이 될 것이라 판단한 이들은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 결과 와족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대규모 마약 제조 공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마약 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과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은 명성을 떨쳤습니다. 한때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80%가 와족이 지배하는 곳에서 재배한 마약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고 이 불을 이용해 와족은 무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수민족들을 무장시키기 위해 뿌려둔 무기들을 와족은 몰래 모으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도 미얀마를 비롯한 국경지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와족의 무장을 묵인하면서 와족은 급격하게 세를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와족 연합군이 탄생할 수 있었고 강력한 상비군을 둔 소수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와족은 이후 미얀마 정부군과 싸우면서 자치권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와족 입장에서는 중국은 무기를 공급해준 중요한 국가였고 자치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국가였지만 한편으로는 독립을 방해하는 국가라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애매한 위치에서 와족과 중국은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바로 중국의 소수민족 차별 정책과 미얀마의 군사 독재 반란이 동시에 일어난 때입니다. 미얀마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소수민족 감시가 둔해졌고 중국도 대만에 집중하면서 와족이 지배하는 국경지대에 신경을 덜 쓰기 시작하면서 와족 독립의 기반이 갖춰진 것이죠. 그렇기에 와족은 기회를 틈타 중국을 공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와족은 연합군 소속 주요 보직 인원을 교체하면서 온건파였던 이들이 강경파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치로 만족하던 이들이 아닌 독립을 원하는 이들로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바꾸게 되면서 독립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죠. 14명에서 15명에 이르는 이들이 교체됨과 동시에 와족은 그동안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한 반란군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내란이 일어나는 동안 중립 자세를 취하며 사태에 뛰어들지 않았던 이들이 본격적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를 지지하며 반란군 타도에 뛰어든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주변 소수민족들에게 무기를 지급하는가 하면 와족 교관을 파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족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소총도 선물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얀마 반란군을 향한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놀란 미얀마 반란군은 와족을 상대로 협상에 들어갔지만 와족은 이를 거부하며 민주주의 세력을 지지했습니다. 미얀마 정국이 계속 불안해져 자신들의 독립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국 지역을 공격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중국이 와족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였죠. 그러나 중국은 와족 독립을 절대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와족 독립의 승인은 곧 중국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즉시 동부정구로 빼돌린 병력을 다시 돌렸습니다. 남부정구의 병력을 다시 윈난성으로 돌려놓는 한편 동부정구 병력 일부까지도
남부정부로 옮기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신화망을 통해 쿤밍시 인근에 중국 육군 부대가 집결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이 보복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만큼 와족은 힘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중국 입장에선 와족 제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갖춰진 와족 부대를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이는 대만 문제에 힘을 쏟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와족에서 시작된 반발 움직임이 신장 위구르와 다른 소수민족으로 번질 수 있어 신속한 제압이 중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도 중국의 편이 아닐 뿐더러 와족에게 유리한 지형인 미얀마 일대까지 중국이 침범해야 하는 상황. 국제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중국은 골치 아픈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탄압에 신음하던 이들 와족이 독립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많은 중국 소수민족들이 탄압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쯤이면 고의가 확실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또 KF-21 분담금은 미뤄둔 채 허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화를 내는 것도 지겨운데요. 최근 인니가 튀르키예로부터 12대, 총 3,900억 원 규모의 ANKA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미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은 상태인데요. 전장 8.6m, 전폭 17.5m, 전고 3.2m로 상당한 크기인 튀르키예 ANKA는 최대 속도 시속 217km, 순함 속도 시속 204km의 점찰용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저가형 MQ-9 리퍼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차포 다 떼고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인니의 적성국인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공격적으로 전력을 확충하고 있는 만큼 앙카 도입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보는 ANKA 도입의 실체는 너무나 먹겨워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입니다. 일례로 뒤늦게 밝혀졌을 뿐 인니는 이미 지난 2월에 튀르키예와 앙크 12대 도입을 체결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현 인니 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건전한 국방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조한 직후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게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KF-21 분담금 미남액만 8천억 원에 달하는 주제에 빚은 갚지 않고 라팔이며 미라주 2000, 심지어 튀르키예 ANKA까지 도입하고 있는데 어딜 봐서 건전한 예산 집행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사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정치적 라이벌이자 인니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이 현재 인도네시아의 무기 도입을 전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프라보어 장관은 모는 2024년 인니 대선에서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제치고 인니 정권을 장악할 것으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종합해보면 KF-21 분담금 지급의 최종 결정권을 프라보어 장관이 유보하고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은 군의 예산을 사유화하지 말라는, 그러나 지금 프라보어 장관에게 집중된 권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지경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발언 직후 프라보어 장관이 ANKA를 결정진 것도 군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겉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걸 광고하기 위함인데요. 정리하자면 인니 내부의 정치적 싸움에 대한민국 KF-21 분담금이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군 예산에서 나갈 돈을 줄이는 한편 외교적, 정치적 과오를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지게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안 싸움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프라보어 장관은 내야 할 돈은 안 내고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면서 대선 자금 실탄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도입하기로 한 ANKA 12대 중 6대는 튀르키예에서 제작한 물건을 직도입 방식으로 들여오고 나머지 6대는 기술 이전 방식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각각 조립 생산 라인이 운명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프라보어 장관에게 상당량의 로비와 리베이트 제공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인니가 맺은 굵직한 방산 계약만 따져봐도 프랑스에서 도입하기로 한 나팔 42대에 약 10조 원, 카타르에서 도입하기로 한 중고 미라주 2012대에는 약 9,375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튀르키예 ANKA 12대 도입 비용까지 합치면 총 11조 3,275억 원의 초대형 방산 계약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 중 극히 일부분만 프라보어 장관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었다고만 가정해도 역대급 규모의 방산 비리가 면류되어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인데요. 게다가 이런 공수표 남발은 결국 외교적으로 인도네시아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프랑스부터가 현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팔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키르키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ANKA를 넘겨주고 돈은 차후에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3천억 원 수준이야 국가 단위에서는 큰 예산도 아니고 이를 빌미로 인리에 외교적 빛을 지게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 힘과 신뢰는 처음부터 끝이자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리는 이토록 중요한 신뢰를 스스로 좀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건전한 장비를 도입하면서 스스로의 힘까지 약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정치적 욕심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면 개탄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8천억 원의 미납금은 대한민국 KF21 보라매의 유일한 오점이자 인도네시아의 어두운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FA50이 서력전에 나섰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FA50과 K9 자주포를 앞세워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미국과 유럽 시장까지 노릴 만큼 명품의 반열에 올랐다 보니 그다지 새로운 것도 없는 얘기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최소한 FA50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출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이미 한 차례 수출 사업이 무산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의 수-25를 대체할 요량으로 3억 달러, 한화 약 5,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FA50 12대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전장 15m, 전폭 14.5m, 전고 4.8m의 대형 기종민 수-25는 최고 속력이 마하 0.85, 순함 속도가 시속 750km인 암속 공격기였지만 웬만한 대공 화망쯤은 맞으면서 버틸 만큼 높은 방어력으로 명성이 높은 기종민데요. 티타늄 장갑으로 조종석 주변을 두른 덕분에 소련-아프간 전쟁 당시 약 90개소는 넘게 피탄당해야 격추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항공기가 15터부터 20개소 내외만 피격되어도 비행이 위태롭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내구력이 좋은 편입니다. 수-25는 바로 이 높은 방어력으로 소련의 지상화력 지원 역할을 수행해냈는데요. 오죽하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A-1001 있다면 러시아에는 수-25가 있다는 말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1968년 초도 비행을 한 구형 기체인 만큼 아무리 개량을 거쳤어도 기체 자체가 매우 노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4년 뒤인 1972년 개발된 미국 A-10조차 노후화를 문제로 퇴역의 기로에 놓였다가 대체제가 없다는 이유로 2030년까지 꾸역꾸역 운용될 예정인데요. 그나마 A-10은 미국산 기체인 만큼 극진한 유지보수를 받고 있지만 소련 기종인 수-25는 지금까지 현역으로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우즈베키스탄은 하루라도 빨리 수-25를 대체하고자 후보 기종을 찾았고 이때 가장 눈에 띈 게 바로 대한민국의 FA50이었던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의도든 아니든 FA50의 성능은 소련식 공격기 운용 교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례로 수-25는 지상 공격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제공권 잠막 능력까지 염두에 둔 기체인데요. 이와 반대로 미국의 A-10은 제공권 따위는 아예 염두에조차 두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고성능의 공중우세기를 대량으로 투입해 적 항공 전력을 무력화하고 여기에 지상의 대공 전력까지 일소한 후 그제야 공격기를 투입하기 때문인데요. 그럼기에 A-10은 최고 속력도 마하 0.5, 순항 시에는 시속 560km가 한계입니다. 애초에 공중전을 상점하지 않으니 속도는 빠를 필요가 없고 대신 폭장량만 높으면 장땡입니다. 실제로 A-10은 최대 2.1톤에 육박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반면 상대적으로 제공 능력이 부족한 소련의 공격기는 유사시 적의 전투기에 맞서 공중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상화력 지원 임무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25의 최대 이륙 중량은 1.7톤에 불과한데요. 이런 군사 교리 측면에서 본다면 FA50은 수-25의 완벽한 상위호환입니다. 최고 속도만 마하 1.5 이상인 FA50은 촘속기로서 당연히 수-25, A-10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거리 교전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시속 195km에 불과한 실속 속도는 오히려 A-10을 뛰어넘을 정도인데요. 폭장량이 5.4톤에 불과하다는 건 수-25, A-10에 비하면 단점이지만
마억 80 시리즈 같은 구형 항공폭탄부터 JDAM, LGB, KHGB 같은 고성능 초정밀 공대지 무장까지 폭넓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공권 장막부터 지상화력 지원까지 모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팔방미인이 바로 FA-50인데요. 현재 FA-50이 비교적 공군력이 약한 나라에서 유독 각광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초기형이 등장했을 때는 동급 대비 비싸 보이는 가격으로 다수의 나라에서 도입을 망설였지만 전투기와 공격기에서 요구하는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대래 저렴한 가격인데요. 특히 FA-50 블락 스무 개량형부터는 AESA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원거리 교전 능력과 스탠드모프 타격 능력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야말로 궁극의 멀티롤 전투기로 탈바꿈하는 셈인데요. 그러나 이런 완벽한 조건이 무색하게도 우즈베키스탄 수출은 결국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모태가 되는 T-50 개발의 기술 지원으로 깊게 관여했던 미국이 기술 유출 위험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수출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2015년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국방부 장관까지 한국으로 파견해 FA-50 군수지원 체계를 시찰하고 도입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FA-50은 미스라엘 옐타 ELM 2032 기계식 레이더와 미국산 F-404G 배기 엔진, 무장, 항전 장비를 탑재한 공격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격기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우즈베키스탄에 아예 훈련기 사양인 T-50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고등 훈련기로 개발된 T-50은 훈련 시스템만 장착되어 있을 뿐 무장이나 레이더 등이 탑재되지 않았으니 우즈베키스탄에 기체만 수출한 뒤 현지 안보 사정에 적합한 무장이나 레이더를 원하는 대로 탑재할 수 있도록 제안한 건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봐야 엔진은 미국산이었고 무장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의 유출 위험 때문에 최종적으로 T-50 수출까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의 일원이었음은 물론 지금도 러시아판 NATO라 할 수 있는 독립국가연합이 정회원국입니다. 정치적으로 러시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요. 그나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러시아가 제안한 가스 면맹 제한을 거절하는 등 손절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황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에 성공하면서 FA-50 블락 20부터는 국산 SA 레이더 탑재가 가능해졌고 국산 전투기 무장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엔진은 해결 과제지만 국제 정세가 바뀐 만큼 우즈베키스탄 수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엇보다 FA-50 우즈베키스탄 수출을 기점으로 미국산 전투기 엔진을 탑재한 국산 전투기, 이를테면 KF-21의 팔로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KF-21 수출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 들어간 셈인데요. 과연 FA-50은 이번에도 KF-21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최근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어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하고 있자 프랑스에서 한국과 루마니아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의 방해 공작을 루마니아에서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끈끈한 방산 협력 관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루마니아가 이례적으로 한국 편을 들며 프랑스의 헛소리를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다뉴브강 인근에서 발생한 폭격으로 수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원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막기 위해 벌인 폭격이었는데요. 국경 바로 코앞에서 벌어진 대규모 폭격은 루마니아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즈마일 항구, 레니 항만 등 루마니아 국경지대와 가까운 곡물 창고가 타격을 받았기에 루마니아 역시 러시아의 공격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원칙에 따라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가 공격당했다고 판단되면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루마니아는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국경지대에 병력을 보내는 한편 전력 증강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명품 자주포 K9을 구입하는 것이었죠. 루마니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구신문 구매를 선언합니다. 동유럽 매체 비세그라드 24가 루마니아 정부가 K9 자주포 구신문 구매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니 올해 4월 루마니아 국방부가 자주포 도입 사업의 1단계로
자주포 53호를 구매하는 것에 구매 승인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도 수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만 이때 당시에는 국회에 구매 요청을 넣은 단계라 실제로 루마니아 국회에서 구매 승인이 나올 것인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었는데요. 당시 2단계에 걸쳐 19억 2,300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5,220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무기 구입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구매 비용으로 그 정도의 금액을 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루마니아는 작년 6월 국방 예산을 GDP의 2%에서 2.5%로 증액하겠다고 밝히며 국방에 있어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바 있으나 K9 자주포 구매에 큰 돈을 쓰는 것은 한국의 설레발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 설레발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구신문 가운데 53호를 먼저 인도받고 나머지 K9 자주포를 차례대로 받기로 최종 확정이 난 것이죠. 이번 결정이 내려진 가장 큰 계기는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고 폴란드가 무기를 사면 루마니아가 그 뒤를 이어 무기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폴란드를 따라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구입한 것이죠. 작년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경남 창원을 방문해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K2 전차, K9 자주포, 레드백과 같은 국산 무기체계 기술력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니콜라의 이오넬 치우기 총리도 작년 한국을 찾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의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내년 2023년에 국방 분야에 있어 협력을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며 여운을 남겼죠. 이때 많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를 언젠가 구매할 것이라는 예측은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구매를 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다뉴브 강을 공격한 러시아 군의 행동이 루마니아들 자극해 자주포 구매 계획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구신문 구매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 자주포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 세계에 임찰 공고를 냈는데요. 이 사업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전을 결정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최대 주문 금액은 41억 내우, 한화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번 수주전에 영국 배와 독일 등 유수의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국가는 단연 대한민국이었죠. K9 자주포 수출도 성공적으로 달성한 데다 이번 사업에서도 루마니아가 내건 조건이 한국에게 유리하기에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수주전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를 시기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였는데요. 프랑스 방산기업은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대상자에 속하지도 못하면서 일찌감치 경쟁 선상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프랑스 육군은 해외 원정이 늘어나고 보병을 지원할 화력 지원 자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자주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한 자주포가 세자르, 칼살, 자주포인데요. 아멕스 13 경전차 차대를 활용한 F3 자주포의 진화형으로 반자동 장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155mm L52 곡사포들 주포로 사용하여 NATO 표준탄을 쓸 수 있는데요. 3명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C-130이나 A400과 같은 전략 수송기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차륜형 자주포인 만큼 최대 시속 100km로 주행이 가능해 기갑 부대는 물론 급속 전개 부대와 함께 이동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트럭과 곡사포의 결합이라는 특이한 형태의 곡사포이기에 직접 화력 지원은 물론 적지 중심 사격, 포대 사격 등은 물론 해안 방어 임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자주포라 할 수 있습니다. 차츰 성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도 수출 실적이 발생했었는데요. 태국은 2006년 세자르 자주포 6문을 도입해 2010년 전량 도입을 완료했으며 캄보디아와의 국경지대에 세자르를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국경지대에 배치된 세자르 자주포는 실전에서 캄보디아가 운용하고 있던 BM-21 다연장포 2문을 박살내며 실전 성능을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에서 세자르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도 37문의 세자르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운용되면서 나름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세자르의 명성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공개되자 달빛 아래 반딧불 이처럼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은 물론 산악지대는 물론이고 사막지대,
심지어 극한의 환경에서도 멀쩡하게 작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높은 내구성으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세자르와는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높은 수출량을 자랑했습니다. 프랑스는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심지어 루마니아 입찰에서까지 한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자 프랑스는 한국 무기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루마니아 입찰건과 관련해 세자르 자주포가 루마니아 차기 자주포 사업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국경 수비를 위해 세자르 4대가 도착한 것을 언급하면서 루마니아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이 아니라 세자르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희망 섞인 프랑스 언론의 기대를 박살내는 기사가 루마니아 언론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잔인하게도 프랑스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세자르가 차기 자주포 사업에 낙점될 수 없다는 보도를 한 것이죠. 루마니아 언론은 세자르 자주포는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루마니아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프랑스 언론이 언급한 4대의 세자르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배치된 것은 사업 수주 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례적일 정도로 프랑스 언론 보도들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프랑스가 꿈꾸는 세자르 자주포 수출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확실한데요. 지독할 정도로 프랑스 언론의 보도들 부인하는 루마니아 언론의 모습으로 한국이 확실하게 자주포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요. 루마니아가 확실하게 한국으로 방향을 튼 것은 폴란드식 무기 수입 모델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육해공 전반적인 무기 시스템 대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폴란드식 조달 모델을 루마니아에서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것이죠. 한정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루마니아 입장에선 비싼 돈을 주고 독일이나 미국의 무기를 구입해 빠르게 전력화하는 것은 불가능인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성능면에서도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데다가 무엇보다 빠르게 전장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수하고 향후 해군과 공군 무기 교체 사업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한국은 꼭 잡아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직접 루마니아 언론이 반박하고 나섰었던 것이죠. 실제로 루마니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산협력은 K9 자주포만이 아니라 레드백 보병전 투장갑차, IFV, 대공미사일 도입과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동유럽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루마니아 현지에 파견, 동유럽 방위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루마니아 대한민국의 협력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탄약 생산에 있어서도 루마니아와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 MOU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155mm 자주포탄을 포함해 전 세계적 인탄약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탄약 부족을 사전에 막고 무기 운용에 있어 한국과 미리 손을 잡은 거라고 보는 것이 맞죠. 한국과 굳건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려는 루마니아. 프랑스가 겁도 없이 세자르 판매를 위해 이 사이들 파고 들었지만 루마니아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폴란드를 시작으로 점점 확산되는 동유럽 군사 동맹 한국의 무기가 동유럽을 넘어 유럽 전체의 표준이 되는 것이 멀지 않은 가운데 한국 방산에 계속되는 승전보가 반가울 따름인데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한국과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 단단한 군사 동맹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최근 한국의 전 세계 곳곳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신 독일이 다소 이상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영내인 유럽에서 노르웨이 등의 수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 한국에 크게 밀리며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심지어 영국까지 한국의 자주포와 전차를 도입 검토하는 상황이 오면서 미국의 예언대로 유럽에서 한국에 지배당하며 밀려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왔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방의 우호국가인 호주마저 독일 복서를 내지고 한국의 레드백을 택하는 모습이 나왔고 폴란드는 그 레드백의 포를 결합한 형태도 도입하는 등 한국은 그야말로 방산에서 날개를 단 셈이었습니다. 폴란드 국군의 날 방송에서도 한국의 방산이 도배하자 이를 짧게만 브리핑하고 독일 전차만 내보냈었는데요. 그런데 금기야 그 가운데 최근 방산계의 빌런이라는 인도네시아와 합작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FA-50 등을 가장 먼저 주문해준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최근엔 맘고생이 심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독일이 한국 대신에 인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금주 독일의 잠수함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현지 언론에서 들려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프랑스의 나발 등과 접촉을 해왔으며 그 와중에 한국에는 이미 인도받은 세척 외에 새로운 세척의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철저하게 해당 계약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현재 구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은 인니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인니는 하나오션 대신에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합작을 하기로 진행한 모양새입니다. 기존 프랑스의 나발 그룹은 막판에 제외되었는데 이는 인니 방침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라보이 장관이 프랑스 라파를 과도하게 주문해 로비 의심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것도 있었으며 독일의 총리가 인도네시아까지 나라와 독일 잠수함을 합작하자고 간청하는 등 독일이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인도네시아의 방산협약은 양국 간에 서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와 왜 양국이 서로 극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최근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정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문제는 한국과 많은 일을 벌여놓고 제대로 수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큰 금액이 걸린 것은 KF-21인데 현재까지 1조 7천억 중 8천억 정도만 낸 상태이며 분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한국에 머무르고 있고 한국은 인도네시아 연구원에 관련한 체류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도체나 많은 분야에서 최근 쉽게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의 핵심 연구소에 들어와 있기에 어느 정도는 노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핵심 기술이 신압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의 F-15와 장비 등을 약 16조 6천억 원을 신청했으며 미국은 이 장비 판매를 승인했고 인도네시아에서 F-15IDN으로 개조해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는 고작 2천억 원 납부 후에 무려 6년을 끌어오며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17조 원가량 되는 계약을 단번에 성사시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다면서 돈이 없다는 어필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원 대국이고 국방비는 국가 예산 중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분담금 납부도 그리 부담이 어렵지 않을 액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니는 그것도 어렵다고 하여 파미로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미루고 있으며 결국에는 미국 F-15나 프랑스 라팔에 비해서 한국 기체를 못 믿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국가의 신뢰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사업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그대로 흡수하기 원하며 그리고 최근 조코이 대통령 방문 시 송도 신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한 포스코 건설을 비롯해서 현대차 등 많은 기업과 함께 인도네시아 신도시에 참여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카르타가 점점 지반이 침하하며 가라앉아 한국의 방파제 기술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파제를 다수 건설했었고 경험이 누적되어 있기에 건설하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이고 한국은 반도국가라 그런 면에서 본받을 게 많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LG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니켈 광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전기차 분야, 배터리 수출의 선두가 되겠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인도네시아, 독일 잠수함 계약 추진은 한국으로서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KF-21 같은 경우 아직 완성체가 나오지 않아서 혹은 공동개발이 무난하니까 그런다고 핑계를 댈 수 있어도 잠수함의 경우 이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세척을 모두 훌륭하게 인도해온 상황입니다. 지난 모두 2021년 인도네시아의 최초 해외 순조롭게 수주를 인도받은 잠수함 되었습니다. 세척은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 잠수함을 사용하며 충분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세척이나 주가로 계약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들은 한국의 계약금을 끝까지 납부하지 않고 독일로 방향을 들어버렸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이는 지난 인니 잠수함 침몰 사고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의스프레스에 따르면 인니의 국방위원회 하사누딘 장군은 2021년 난길라 잠수함 침몰은 바로 한국의 잠수함 정비 이후에 나타난 것 같다며 53명이나 사망한 책임을 한국에 물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정밀 검사와 정비를 했는데 그 이후 구성품을 변경했고 잠수함의 구조를 비롯해서 어뢰 발사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등 잠수함의 침몰에 적지만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우선 잠수함의 마지막 정비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뤄져 거의 9년이 넘은 상황이었죠. 보통 잠수함 정밀 정비는 5터부터 6년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권고사항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한국의 제안을 무시했으며 정비 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잠수함은 한국에서 정비를 받을 게 아니라 독일에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독일산 잠수함인데 한국에 요청을 했고 부품과 일부 사만은 바뀌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독일이 정비를 미루고 지연하면서 비슷한 독일산 잠수함을 다루는 한국에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정비도 잘 마쳤으며 그동안 사고도 없다가 정비 권고 기간이 지난 후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산 잠수함을 추진한 인도네시아는 뜻밖의 상황에 큰 곤란을 겪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선 최근 인도 정부의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은 독일, 프랑스와 경합했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성능과 기능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의 방산과 조선업 평판이 좋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한국 방산 제품에 끊임없는 호평을 하고 있는 필리핀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필리핀은 한국의 FA50과 같은 경공격기는 물론 이제 국가 첫 잠수함을 한국산으로 검토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인 1400PN을 선보이며 관계자를 만족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당황스러운 점은 애초에 이 모델이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장보고 3급의 고사양 장비 모델로 한국은 필리핀이 원한다면 즉시 인도네시아 모델을 필리핀에 먼저 건조해 인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잠수함 2척의 승조원 교육훈련과 종합군수지원 등 패키지 D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에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소위 매우 게으르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납기나 일처리를 생명과 같이 지켜 필리핀이 한국을 신뢰한 만큼 보답할 것입니다. 잠수함 도크가 정해져 있고 한국도 정성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필리핀이 오케이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잠수함 계약금을 보내더라도 필리핀보다 늦은 인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K방산이 다방면에서 바빠지며 다양한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한국방사청이 호주 정부의 한국 최신 잠수함에 대해 7년 내 인도를 제안하기도 했으며 공격적인 잠수함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큰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흐름은 앞선 필리핀이나 최근의 폴란드의 초대형 패키지 딜과 같은 흐름으로 최대한 다양한 방산과 서비스까지 같이 묶어 판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며 이 가운데 폴란드, 필리핀, 호주는 한국의 신뢰를 보여준 만큼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납기를 비롯해 각종 애프터 서비스나 앞으로 양국 관계가 훨씬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나라에서 무역으로 무기만큼 또 다른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FA50, KF21, 잠수함 등을 한데 묶어 좋은 패키지 D를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한국과 방산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본인들 손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수도 사업 이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인니가 한국의 노하우를 원하지만 한국도 깐깐해 질 수 있습니다. 자꾸 계약하고 미루고 분담금 납부를 안 하는 국가에 한국은 그저 그런 국가로 치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인니가 한국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기대하는 독일 잠수함 역시 문제가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장보고 이 잠수함 사업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한 독일 티센크루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해당 문제의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은 추진 전동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며 이에 200억 원대 소송을 가져갔습니다. 국방부는 2000년부터 3조 원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했고 독일 업체 등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장보고 2차 사업 중 2014년 티센크루프에서 납품한 부품이 손원이람과 윤봉기람에서 모두 문제를 일으키며 국제소송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독일 잠수함 관련 잡음이 지속된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산 잠수함 인도 후 각종 부품 조달을 비롯한 정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한국과 같이 빠릿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훨씬 어렵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F-15의 경우에도 미국이 판매를 승인했지만 막상 운용하다 보면 엄청난 미국의 청구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일각에선 한국의 KF-21과 미국의 F-18이니 F-35 등을 비교하며 비용도 얼마 차이 안 난다면서 그 돈이면 미국 기체를 산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F-35가 얼마나 비싼지는 운용해보면 알 것입니다. 기체보다 정비나 운용하는데 돈이 2터부터 3배 더 들어가며 그것이 방산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방이 무기를 선호할 수는 있으나 인도네시아가 상상한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돌연 독일 잠수함을 계약하려는 행보를 보이며 한국의 이상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인도네시아가 추후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걸로 관측됩니다.